새벽 3시 27분 경찰서 CCTV에 찍힌 한 남자. 제 아들이었습니다. 경찰이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엄마가 의심하기 시작했어. 걱정 마. 이제 곧 끝나. 돈만 받으면 바로 튀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꼭 갚을게요. 이번 기회 아니면 평생 내 집 마련 못해요. 그 눈물의 호소도 저 손주 이야기도 모든 게 연극이었습니다. 창호 조카들이 이제 삼촌 대신 나쁜 사람이라고 부른다네요. 너희 삼촌 사기꾼이라며? 학교에서 듣는 말이라고. 오늘 저는 한 어머니의 사랑이 어떻게 범죄가 되었는지 그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1960년생 말띠 청송 출신입니다. 지금은 대구에서 막내딸 집에서 살고 있지만 청송에서 40년 넘게 살았어요. 남편이랑 고향에서 쌀농사 지으며 자식 셋 키웠습니다. 큰딸, 작은딸, 그리고 막내 아들. 지금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그때 돈을 빌려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가 날마다 저를 괴롭힙니다. 처음 청송에서 쌀농사 시작할 때만 해도 고생이 많았어요. 남편이랑 저랑 둘이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죠. 그래도 자식들 잘 키워보자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큰딸은 간호사가 되었고 작은 딸은 학교 선생님이 되었어요. 막내 아들은 목소리가 떨리네요. 막내라고 귀하게 키웠던 아들이었는데 작년 이맘때쯤이었을 겁니다. 아들이 찾아와서는 신혼집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했어요. 계약금은 어떻게 해결했는데 잔금이 부족하다면서 저에게 도움을 청했죠. 그때 아들 눈빛만 보고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야 했는데 하지만 엄마 마음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의심했어야 했습니다. 아들이 보여준 서류들, 찍어온 사진들 전부 가짜였다는 걸 알게 되기까지 6개월이 걸렸어요. 그동안 제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이 얼마인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40년 동안 모은 돈이었어요. 남편이 3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난 뒤로는 병원비에 쓰느라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물려받은 땅까지 하면 5억 정도는 남아 있었죠. 자식들 결혼할 때 조금씩 보태주고 손주들 학원비도 보태주고 그렇게 아껴뒀던 돈이었는데 어제는 막내딸이 절 모시고 병원에 다녀왔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우울증이랍니다. 약을 지어주셨는데 그래도 마음이 계속 무겁기만 해요. 밤마다 잠을 못 이루고 새벽까지 울다가 겨우 잠이 듭니다. 요즘은 아들 얼굴을 떠올리는 것조차 힘듭니다. 어릴 적 제 무릎에 기대어 잠들던 그 아이가 이제는 제 가슴에 대못을 박은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그래도 전 아직도 그 애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걱정됩니다. 이런 제가 미워요. 이제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처럼 자식 사랑에 눈이 멀어 모든 걸 잃는 부모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겪은 이 아픔을 다른 분들은 겪지 않았으면 해서 이렇게 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막내 아들 창호는 늘 특별했습니다. 제 남매 중 유일한 아들이라 그랬을까요? 태어났을 때부터 온 집안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자랐어요. 특히 할아버지가 유독 예뻐했죠. 우리 집안대를 이을 손자라며 항상 업어주고 다니셨어요. 어릴 때부터 영리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반에서 항상 1, 2등을 다퉜고 중학교 때도 우등생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부부는 창호를 보며
얼마나 자부심을 느꼈는지 몰라요. 남들한테 우리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게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공부는 뒷전이고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게 늘어났죠. 처음에는 사춘기련이 했는데 점점 늦은 시간에 들어오고 용돈을 자주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단단히 혼이라도 냈어야 했는데 지금도 그게 후회가 됩니다. 대학은 간신히 들어갔어요. 지방 사립대였지만 그래도 대학은 갔으니 다행이다 싶었죠. 군대를 다녀온 후에는 조금 달라진 것 같았어요. 취업 준비도 열심히 하고 작은 회사였지만 직장도 구했고 그러다 지금의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처음 며느리를 봤을 때가 생각나네요. 3년 전 설날이었어요. 창호가 여자친구를 데려온다고 해서 얼마나 설레었는지 모릅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설음식도 더 정성스레 준비했죠. 첫인상은 좋았어요. 단정하고 예쁜 아가씨였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도 뭔가 이상한 점들이 있었네요. 며느리의 집안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창호가 얼버무리듯 대답했고 며느리도 자기 가족 얘기는 잘 하지 않았어요. 신혼집 이야기만 나오면 둘이서 눈빛을 교환하는 것도 봤는데 그땐 그저 새롭게 시작할 신혼살림에 대한 설렘 미련이 했습니다. 결혼식은 생각보다 조촐했어요. 며느리 쪽 하객도 많지 않았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이 드디어 가정을 꾸린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났죠. 결혼식 날 창호가 저를 꼭 안아주면서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제가 효도할게요. 라고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신혼 초에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주말마다 찾아와서 같이 밥도 먹고 장도 보고 창호도 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고 며느리도 살갑게 잘 챙겨주는 것 같았죠.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신혼집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저희를 속이려고 결혼한 건 아니겠죠. 그건 믿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가끔 이 모든 게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 때면 심장이 멎는 것 같은 통증이 옵니다. 작년 3월에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주말에 창호 내외가 집에 놀러 왔다가 갑자기 아들이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제가 할 말이 있어요. 그 말투부터 심상치 않았는데 역시나 큰 돈 이야기였어요. 대구 수성구에 새 아파트가 분양된다면서 모델하우스도 가봤다고 했어요. 84평형의 분양가가 7억이라고 하더군요.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월세 사는 애들이 갑자기 7억짜리 아파트를 어떻게 산다는 건지. 하지만 창호가 준비해온 서류들을 보여주더라고요. 자기가 다니는 회사가 건실해서 대출도 많이 해준다고. 거기에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라 일반 분양보다 조건이 좋다고. 엄마, 이거 놓치면 평생 내 집 마련 못할 수도 있어요. 창호의 말이 일리가 있어 보였어요. 요즘 집값이 계속 오르는 걸 뉴스에서도 보고 있었거든요. 며느리도 조심스럽게 말을 거들었죠. 어머님, 저희가 열심히 갚을게요. 제가 직장 다니면서 꼭 이자라도 제때 낼게요. 그래도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5억이나 되는 돈을 빌려달라는 게 쉬운 결정일 리가 없잖아요. 다른 은행은 알아봤니? 하고 물어보니 이미 다 알아봤다는 거예요. 서류를 보여주면서 설명하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복잡해 보였어요.
그날 이후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찾아왔어요. 매번 올 때마다 새로운 서류를 들고 왔죠. 모델하우스 사진도 보여주고 인터넷에서 찾은 건설회사 정보도 보여주고 점점 제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며느리가 잘 설득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서 꼭 갚을게요. 아이도 가지고 싶은데 안정된 집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들으니 손주 얼굴이 떠올라서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남편한테는 말도 못 꺼냈어요. 그때 뇌졸중으로 병원에 계셨거든요. 혹시나 걱정하실까봐 제가 혼자 결정했습니다. 엄마가 도와줄게. 그 말을 하는 순간 창호가 얼마나 좋아하던지 지금도 그때 환하게 웃던 얼굴이 선명히 기억나요. 결정하고 나니 창호 부부가 더 자주 찾아왔어요. 주말마다 와서 집안일도 도와주고 장도 받아주고 그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제가 자식이라면 무조건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게 이제와 생각하면 너무 어리석었나 봅니다. 처음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건 계약서를 본 다음이었습니다. 창호가 들고 온 계약서를 보니 여러 가지가 석연치 않더라고요. 글씨가 희미한 부분도 있었고 도장이 깔끔하게 찍히지 않은 곳도 있었어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친구 딸이 부동산을 하고 있어서 슬쩍 물어봤죠. 요즘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그랬더니 친구가 바로 고개를 저었어요. 언니, 그건 좀 이상한데 어디 보여줄 수 있어? 하지만 창호가 계약서를 집에 두고 가지 말라고 했어요. 사진이라도 찍어두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혹시 유출되면 특별공급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나 뭐라나. 그때 더 의심했어야 했는데 자식 말이라 그냥 넘어갔습니다. 친구는 자꾸 제게 말했어요. 계약금이 왜 그렇게 많아? 요즘은 그렇게 안 받는데. 그래서 창호한테 물어봤더니 특별공급이라 조건이 다르다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가 저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 그 말에 제가 오히려 미안해졌죠. 동네 어르신들도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나이에 어떻게 그런 집을 사나? 은행 대출도 안 될 텐데. 맞는 말씀이었는데 전 자꾸 변명거리를 찾았어요. 우리 창호가 열심히 하니까, 회사가 탄탄하니까 하면서요. 특히 마음에 걸렸던 건 며느리의 태도였어요. 평소엔 조용하고 얌전한 며느리가 이 문제만 나오면 갑자기 적극적으로 변했거든요. 어머님, 이번 기회 아니면 평생 내 집 마련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다 계획된 연극이었나 봅니다. 그래도 마음 한켠에서는 계속 불안했어요. 밤에 잠이 안 올 때면 자꾸 계약서 내용이 떠올랐고 창호의 수상한 행동들이 마음에 걸렸죠. 하지만 그때마다 내가 너무 자식을 의심하나 하는 생각에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렇게 첫 의심의 순간들을 흘려보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꼼꼼히 살펴봤더라면, 조금만 더 주변 이야기에 귀 기울였더라면 하는 후회가 지금도 가슴을 무겁게 만듭니다. 사기였다는 걸 알기까지 창호는 정말 치밀하게 저를 안심시켰어요. 특히 가짜 모델하우스 방문이 결정적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모든 게 연극이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모델하우스 같이 가보실래요? 처음엔 단순히 구경 가자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을 위해 한 달 전부터 준비했다더군요. 가짜 모델하우스를 만들고 가짜 직원들까지 다 고용했다면서요. 그날 아침
창호가 차로 저를 데리러 왔어요. 평소와 다르게 정장 차림이었죠. 엄마,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며느리도 곱게 차려입고 얼마나 기대에 부풀었었는지 몰라요. 도착한 곳은 정말 그럴싸했어요. 밖에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안에는 호화로운 인테리어가 되어 있었죠. 직원들은 하나같이 친절했고 전문가처럼 보이는 사람이 자세히 설명도 해주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창호 친구라는 사람이에요. 부동산 전문가라면서 일부러 시간 내서 온 거라고 했죠. 이 위치는 앞으로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짐이 투자할 적기예요. 그 말이 얼마나 그럴듯하게 들리던지 모델하우스 안에는 실제 아파트처럼 가구도 다 있었어요. 창호가 엄마, 여기가 우리 거실이에요. 라고 말하는데 가슴이 뭉클했죠. 우리 아들이 드디어 제대로 된 집을 가지는구나.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견본 주택을 둘러보고 나서는 근처 식당에서 밥도 먹었어요. 창호가 건배를 제안하면서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했던 게 기억나요. 그때 찍은 사진이 아직도 핸드폰에 있네요. 보고 있으면 가슴이 미어져요. 다들 연기를 정말 잘했어요. 직원들, 창호 친구라는 사람, 심지어 주차 안내하는 사람까지. 나중에 경찰에서 들은 얘기로는 그날 동원된 사람만 10명이 넘었다고 해요. 그걸 위해 쓴 돈만 해도 몇백만 원. 특히 마지막에 보여준 계약서. 그걸 보면서 마지막 의심도 사라졌었죠. 은행 로고도 있고 도장도 찍혀 있고 완벽해 보였거든요. 전문가라는 창호 친구가 이건 정말 좋은 조건이에요. 라고 하는데 제가 뭘 의심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게 저는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아들에게 넘겨주게 된 거죠.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속이려고 이런 큰 연극을 했을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실제로 돈을 빌려주기까지는 한 달이 걸렸어요.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됐다면서 결국 제 노후 자금을 동원하게 된 거죠. 그 과정도 지금 생각해보면 다 계획된 거였어요. 처음에는 은행 대출을 알아본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직장이 있으니까 신혼부부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은행을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숨을 쉬며 들어오더니 생각보다 대출이 어려워요 라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조금씩 제 통장을 노리기 시작했나 봐요. 은근슬쩍 엄마, 혹시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더니 점점 구체적인 금액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죠. 처음에 요구한 금액은 3억이었어요. 나머지는 회사에서 대출 받을 수 있대요. 그렇게 말하더니 며칠 뒤에는 4억으로 올랐고 결국 5억까지.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5억을 노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통장을 깨기 전날 창호가 무릎을 꿇더라고요. 엄마, 제가 꼭 성공해서 갚을게요.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오히려 마음이 아팠죠. 자식이 무릎 꿇는 걸 보면서도 그게 연기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돈을 보내고 나서부터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죠. 계약서 복사본을 달라고 해도 자꾸 미루더니 나중에는 아예 연락도 잘 받지 않았어요. 특히 이상했던 건 부동산 연락처였어요. 처음에 창호가 준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봤는데 전화를 받는 사람마다 말이 조금씩 달랐거든요. 어떤 때는
담당자가 외근 중이에요. 하고 어떤 때는 그런 분야인 건 없는데요? 라고 하고 며느리도 달라졌어요. 전에는 주말마다 찾아왔는데 돈을 보내고 나서는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까. 전화해도 지금 회사라서 라며 짧게 끊더라고요. 창호도 마찬가지였죠. 카톡을 보내도 읽고도 대답을 안 하고.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창호네 집 근처에 갔다가 충격적인 걸 봤어요. 월세 살던 집을 이사 나가고 없더라고요. 옆집 아주머니 말로는 밤중에 조용히 이사를 갔다고. 새 집 주소는 몰라요. 아들이 알려주지 않았으니까요. 창호가 다닌다던 회사도 알아봤어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그런 회사가 없더라고요. 명함에 적힌 주소로 찾아가 보니 그곳에는 다른 회사가 있었고, 그제서야 제가 완전히 속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을 살펴보니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제가 보낸 돈이 바로 다음 날 전부 인출되어 있더라고요. 보통 집을 살 때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나눠서 내야 하는데 가장 마음 아팠던 건 다른 친척들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창호가 그쪽에도 돈을 빌려달라고 연락했다는 거예요. 같은 수법으로. 다행히 다들 의심이 가서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들어가고 난 후 창호 부부의 생활이 180도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주변 사람들에게 듣고 보니 충격적이더라고요. 예전에는 대중교통만 타던 애들이 갑자기 외제차를 몰고 다니기 시작했대요. 평소 입던 옷이랑은 비교도 안 되는 명품으로 꾸미고 다니고, 동네 마트에서 봤다는 분 말씀이 장보기도 아니고 비싼 양주만 한 아름 사들고 나가더라고요. 이웃분들 말로는 밤낮으로 술판이 벌어졌대요. 매일 밤 노래 소리가 시끄러워서 항의도 여러 번 했다고. 그때마다 죄송합니다. 하고 조용해졌다가 또 며칠 뒤면 똑같은 일이 반복됐대요. 더 놀라운 건 도박장 출입이었어요.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알게 된 건데 제가 준 돈으로 강월랜드도 들락날락했다고 해요. 거기서 하루에 몇 천만 원씩 탕진했대요. 도박에 빠진 사람들 특유의 허세로. 딸 때는 SNS에 자랑질까지 했다더군요. 채무 관련 소문도 들려왔어요. 사채업자들이 집 앞까지 찾아왔다는 소리도 있었고, 심지어 창호가 빚 때문에 도망 다닌다는 소문도 돌았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며느리의 이중생활이었어요. 주말마다 시부모 찾아뵙고 효도한다던 그 시간에 호화로운 파티를 열었대요. 젊은 사람들 수십 명 모아놓고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그 돈이 다 제가 빌려준 돈이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져요. 도박은 점점 더 심해졌대요. 처음에는 카지노에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불법 온라인 도박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 거액을 잃고 따기를 반복했나 봐요. 이런 생활이 2달 정도 이어졌대요. 5억이라는 큰 돈이 그렇게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죠. 마지막에는 아예 연락도 끊고 잠적해 버렸어요. 결국 제가 직접 발로 뛰어다니며 진실을 찾아 나섰어요. 첫 번째로 한 일은 등기부등본을 떼보는 거였어요. 창호가 말했던 그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분양 자체가 없었더라고요. 그 자리에는 아직도 허허벌판이었죠. 큰딸이 도와줬어요. 법무사 사무실도 가보고 시청에도 가보고, 창호가 보여줬던 모든 서류가 가짜라는 걸
하나씩 알게 됐죠. 분양계약서의 도장도 위조된 거였고, 은행 직인도 가짜였어요. 가장 큰 충격은 모델하우스였어요. 그날 우리가 갔던 곳을 다시 찾아가 보니 그곳은 임시로 빌린 사무실이었더라고요. 건물주께 물어보니 창호가 한 달 계약으로 빌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인테리어 회사 오픈한다고 하면서 며느리의 정체도 밝혀졌어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더니 그 애는 이미 2번이나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친 전과가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결혼도 가짜였죠. 호적상으로는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어요. 하나하나 알아갈수록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내 새끼, 내 아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밤새 울면서 창호 어릴 적 사진을 봤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 제가 뭘 잘못한 걸까? 저랑 비슷한 다른 피해자들도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느 할머니 한 분은 손자에게 2억을 사기당하셨고, 은퇴한 교사 부부는 사기 결혼한 자식들에게 3억. 다들 저처럼 자식이라고 믿고 돈을 빌려주셨대요. 경찰서에서 피해자들 모임으로 만났을 때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네요.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어요. 창호가 도박에 빠진 게 군대 전역하고 나서부터래요.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금액이 커지면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대요. 며느리는 처음부터 공범이었어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이런 계획을 세웠다나. 결혼식도, 신혼생활도, 모델하우스 방문도 모든 게 연극이었던 거예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한 건 경찰 수사 과정에서였어요. 창호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했더니 모든 계획이 처음부터 준비되어 있었다는 게 밝혀졌죠. 며느리와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모든 게 드러났어요. 엄마가 의심하기 시작했어. 빨리 끝내자. 제가 걱정하고 있을 때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가짜 계약서는 인터넷에서 구한 거였대요. 컴퓨터로 서류 양식을 다운받아서 조작하고 도장은 따로 파서 찍고 이런 걸 준비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은 없었을까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사기 일당과의 연결고리였어요. 모델하우스에서 만났던 사람들 다 전문 사기꾼들이었대요. 한 팀을 이뤄서 이런 일만 전문적으로 하는 우리 창호가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압수된 통장 내역을 보니 더 놀라웠어요. 제가 보낸 돈이 여러 개의 통장을 거쳐서 빠져나갔더라고요. 이걸 카드깡이라고 한다네요.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이래요. 이런 수법까지 배웠다니. 은행 CCTV에도 찍혔더라고요. 돈을 찾자마자 카지노로 향하는 모습이 그렇게 다급했나 봐요. 도박 빚 때문에 쫓기고 있었다는데 왜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하지 그랬어. 진실이 밝혀지고 나서 가족 회의를 했어요. 큰딸네 집에 모였죠. 사위도 있고 작은 딸도 있고 창호만 없는 자리였어요. 다들 한숨만 쉬다가 큰딸이 먼저 입을 열었죠. 엄마, 이제 어떡하실 거예요? 고소하셔야 해요. 큰딸은 단호했어요. 작은 딸도 같은 의견이었고요. 하지만 저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내 새끼인데. 그날 밤 창호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밤중이었는데 갑자기 전화기에서 울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엄마 살려주세요. 사채업자들이 찾아와서.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큰딸이 전화를 뺏어들더니
창우한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너 이 인간이 뭐가 되려고 엄마 등골 빼먹고 당장 자수 안 하면 내가 신고할 거야. 처음 듣는 큰딸의 살벌한 목소리였어요. 작은 딸은 조용히 울고만 있었어요. 평소에는 둘이 얼마나 사이가 좋았었는데 창호가 여동생들 학원비까지 벌어다 줬었는데 그런 오빠가 이렇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결국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어요. 제가 아니라 큰딸이 신고했죠. 엄마가 신고하면 더 마음 아프실까봐. 그렇게 말하면서 경찰서에 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몰라요. 신고하고 나서 창호가 찾아왔어요.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엄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꼭 갚을게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전에는 그렇게 진심으로 보였던 눈빛이 이제는 거짓말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가족이 완전히 갈라졌어요. 자매들은 오빠를 원망하고 저는 그 사이에서 눈물만 흘리고 40년 가까이 지켜온 가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네요. 법적 대응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먼저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죠. 큰딸이 법무법인도 알아보고 변호사도 선임하고 저는 그저 딸이 시키는 대로 도장 찍고 서명하기만 했어요. 검찰 조사도 힘들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를 피해자로서 진술해야 한다는 게 목이 메어서 말이 잘 나오지도 않았어요. 검사님이 어머니, 힘드시겠지만 진실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시는데 그 말에 울음이 터져 나왔죠. 재판 과정도 순탄치 않았어요. 창호 측 변호사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빌려준 거. 이라고 주장하더라고요. 제가 모자 관계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돈을 빌려준 거라나.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속이 쓰리던지 결국 창호는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법상 사기죄 4년이라는 시간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됐죠. 가짜 며느리도 공범으로 2년 6개월. 판사님이 선고하실 때 저는 법정 구석에서 소리 없이 울기만 했어요. 하지만 돈을 돌려받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이미 도박으로 다 날렸다고 보상을 받으려면 몇 년이 될지 막연하게 기다려야 한다고 하네요. 제 나이에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지. 이제 우리 가족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설날이나 추석에도 모이지 않아요. 큰딸은 창우 얼굴 보기 싫다고 하고 작은 딸은 오빠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하고 남편은 이 일로 완전히 건강이 더 나빠졌어요. 뇌졸중이 재발해서 병원에 더 오래 있어야 했죠.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큰 충격 때문이래요. 정신적 스트레스가 뇌에 안 좋다고. 지금은 말씀도 제대로 못 하시고 휠체어 생활하세요. 가장 마음 아픈 건 손주들이에요. 창호 조카들이 이제 삼촌이라는 말을 안 해요. 나쁜 사람이래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너희 삼촌 사기꾼이라며? 라고 놀린다고. 애들이 무슨 죄가 있나요? 며느리 부모님도 연락이 왔었어요. 딸이 이런 짓을 저질러서 미안하다고. 근데 그분들도 피해자더라고요. 며느리가 부모님한테도 3억을 뜯어갔대요. 같은 수법으로 부모님까지 속인 며느리를 생각하니 소름이 끼쳤어요. 이웃들의 시선도 달라졌어요. 장 보러 나가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불쌍해. 근데 자식 교육은 잘했어야지. 이런 말들이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히죠. 결국 고향도 떠나왔어요. 40년 넘게 살던 청송을 이제는 대구에서 막내딸이랑 살아요.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악몽을 꾸고 새벽에 깨서 울고 정신과 선생님이 트라우마라고 하시더라고요. 약을 먹어도 잠이 안 와요. 자다가도 창호 얼굴이 떠오르면 가슴이 철렁해서 깨고 처음에는 모든 게 무너진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주변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계셨죠. 특히 교회 권사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매일 아침 전화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말마다 데리고 나가 주시고 상담도 시작했어요. 처음엔 거부감이 들었죠. 내가 무슨 상담을 받나 싶었는데 막내딸이 계속 권해서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더라고요. 상담 선생님이 어머님, 이건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라고 자꾸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그 말이 위로가 안 됐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너무 자책만 하고 있었던 거죠. 새로운 취미도 가지게 됐어요. 꽃꽂이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막내딸이 억지로 끌고 갔는데 꽃을 만지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살포시 꽃잎을 만지고 있으면 아픈 기억들이 조금씩 멀어지는 것 같아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하고 있어요. 큰딸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들러서 밥을 챙겨주고 작은 딸도 주말마다 손주들 데리고 와요.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교도소에 있는 창호한테도 편지를 썼어요.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많이 힘들지? 밥은 잘 먹고 있니?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직 답장은 안 왔지만 그래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는 대구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막내딸이 신랑하고 얘기해서 저희 부부를 모시게 됐죠. 작은 아파트지만 손주들 제잘거리는 소리 들으면서 살아요. 남편도 휠체어 타고 공원도 나가고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중이에요. 법적인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이에요.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기대는 안 해요. 돈을 돌려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는 마음의 평화를 찾는 거니까요. 창호는 교도소에서 편지를 보내왔어요. 반성문이랍니다. 읽어보니 처음으로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도박, 중독 치료도 받고 있다고. 출소하면 정직하게 살면서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겠다고. 며느리의 진짜 신분도 밝혀졌어요. 가족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설날에는 처음으로 다 같이 모였거든요. 창호 없이. 그래도 명절이니까 한자리에 모여서 밥이라도 먹자고. 딸들이 먼저 제안했어요. 돈은 못 받더라도 이제는 마음을 정리하려고 해요. 자식이 저지른 잘못이지만 그래도 미워할 수만은 없는 게 부모 마음이더라고요. 교도소에서라도 바르게 살았으면 그게 제 유일한 바람이에요. 이 글을 읽으시는 다른 부모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식이라고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특히 큰 돈이 걸린 일이라면 더더욱 제가 겪은 일을 교훈 삼아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계약서는 꼭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세요. 저처럼 자식 말만 믿고 도장 찍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전문가의 의견을 꼭 구해보세요. 통장 잔고도 한 번에 다 빼면 안 됩니다. 저처럼 평생 모은 돈을 한 번에 다 줘버리면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조금씩 나눠서 주더라도 확실한 증거를 받고 진행해야 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식의 생활을 잘 살펴보는 거예요. 도박 중독의 징후가 있다면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받게 해야 해요. 제가 진작 알았더라면 이런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노후 자금은 절대 움직이면 안 됩니다. 자식이 아무리 애처롭게 이야기해도 기초생활은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은 반드시 남겨두세요. 제가 그러지 못해서 이제는 딸들에게 신세를 져야 하는 처지가 됐어요. 마지막으로 이런 일을 겪으셨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저처럼 우울증으로 고생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돈을 잃은 것보다 더 큰 상처는 가족 간의 신뢰가 무너진 거예요. 그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아직도 창호가 언젠가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돌아올 거란 희망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부디 저와 같은 실수는 하지 마세요. 자식이라고 해서 맹목적인 신뢰는 금물입니다. 사랑하되 이성적으로, 도와주되 신중하게, 그게 제가 뼈저리게 깨달은 교훈입니다.